한국지상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왜 한국 주식시장은 주주의 가치를 이렇게 중시하지 않을까? 우리는 회사의 이익만 있어요. 임금이라던가 뭐 이런 걸로 되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언제 투자해야 됩니까? 그때 사면 돼요. 그때 되면 장기적으로 드디어 큰 투자의 기회가 오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와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은 지금 빅컷을 두고 실수였다는 평가까지 나왔는데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을까요? 올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간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연준이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금리를 낮춘다면, 내린다면 최소한 연착륙, 또 심하게는 경착륙까지 가는 예고편일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 8월 달에 보면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요동을 쳤던 배경은 결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 침체가 뒤따를 거라는 우려가 컸었습니다. 9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내렸어요. 내리는데 내리는 정도도 B컷 50bp였습니다. 과거에 50bp씩 내렸을 때는 몇몇 차례 예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실업률의 급등을 예고하는 지표였거든요. 그날 아주 놀라운 파월의 발언이 있었어요. 연준의 정책이 전환된 피봇이 아니라 이것은 리콜리브레이션, 정책의 재조정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한 거는 이번에 금리를 내리지만 사실 경기가 안 좋아져서가 아니라 그냥 물가가 좀 잡혔으니까 금리를 내린 거야. 그래도 시장 반신반의했었죠. 그러다가 드디어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약간 또 시장에서 놀란 거죠. 왜냐하면 당초 우리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때 11대 1로 금리 인하 결정된 거였거든요. 모어먼 이사 빼고는 다 금리 인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전부 다 경기를 엄청 우려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의사록을 열었더니 예상보다 25bp 주장이 많았고, 투표에 참여한 12명 외에 또 나머지 멤버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거 금리 인하 이렇게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상당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금리를 내리면 증시에 좋을 거다 생각하겠지만, 대개 우리 과거의 경험을 살리면 금리를 빠르게 내리면 그거는 오히려 주식시장이 좀 부정적 영향이 컸어요. 경기 침체 예고편이니까. 결국 지난 9월에 금리 50bp 내렸지만 이건 경기 침체가 심각해져서가 아니라 일단 선제적 대응이었다. 인슈어런스 컷, 흔히 보험성 인하였고, 또 하나 앞으로 금리는 저렇게 빠르게 50bp씩 내리지 않고 굉장히 천천히 내릴 거라는 예고편 해준 거죠. 고용지표 공개 이후에 연준이 11월 금리 인하 확률은 동결이 거의 30%까지 올라갔거든요. 금리를 이렇게 쉽게 내리지 못하는 국면이라면 최소한 경기 침체가 있더라도 굉장히 완만한 형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게 이제 과거 연준이 금리를 내렸을 때 실제 채권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좀 기대하는 게 95년이나 98년 같은 경우거든요. 그 당시에는 금리를 내린 뒤에 바로 금리가 바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 시장은 상당히 흐름이 좋았죠. 과거에 이제 2001년, 2007년, 2019년 모두 금리를 내리고서 결국은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지고 금리를 또 내리고 금리를 또 내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었던 거죠. 그 연준의 스탠스가 결국은 여기서 더 빠르게 금리를 내리지 않음을 전제할 때 연착륙에 가까울 것이고, 다시 고용지표에든 뭐든 이 이슈를 삼아서 금리를 빠르게 내리기 시작한다면 그건 주식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 빅컷 기대감은 낮아진 상황인데 잠재적 위험 요인들이 드러난다면 또다시 빅컷을 하게 될까요? 지금 상태는 동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경기가 탄탄하면 금리는 천천히 내리거나 동결시킬 것이고요. 경제가 흔들린다는 생각이 들면 금리는 빠르게 내릴 겁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시장금리가 먼저 반영할 거예요. 지금 최근에 시장금리가 다시 다 올라왔잖아요. 결국 시장금리가 먼저 내려간다면 그거는 증시에 유동성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보다는 우려감이 커지는, 점증하는 신호,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전 세계에서 수익률 꼴찌를 다툴 정도로 안 좋았잖아요. 한국 시장이 이렇게 약한 이유가 뭘까요? 한국지상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왜 한국 주식시장은 주주의 가치를 이렇게 중시하지 않을까? 가장 문제가 상법상에 규정된 이사의 의무에 있다 봐요. 거기에 뭐가 돼 있냐? 우리는 회사의 이익만 있어요.
주주이익을 명시적으로 있어 해줘야 다른 행동을 못 할 거예요. 미국은 시가총액이랑 지수랑 비슷하게 가요. 한국은 지수는 저 밑에 있는 시가총액만 커져요. 이거 무슨 뭐냐, 산수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수만 늘어나고 주식 수익률, 주식가는 상승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총만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상법상의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주주이익을 위해서 뭘 했다면 저렇게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냥 주식을 상장시켜서 돈을 회수해가면 주주들은 돈을 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실 중국이에요. 우리나라 경제 기업들이 다 중국과 같이 일을 하게 돼 있었어요. 중간재를 해가지고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였거든요.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것들은 흔들리고 중국을 벗어나는 것도 좋아졌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데 있어요. 많은 기업들이. 한국 증시의 저평가에는 결국 우리의 기업 문화가 자체가 회사 이익만 너무 우선시하는, 이게 첫 번째고, 그래서 ROE가 낮은 거예요. 또 하나는 경제 구조 자체가 2018년 이후에 결국 중국 경제가 디커플링, 분리돼 가면서 그 과정에서 한국은 자연스럽게 흔들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평가가 바뀌려면 이 구조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조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을 계속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sek터가 또 한 번 출렁였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떠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지가 좀 몇 개월 됐어요. 수요가 약하니까 우리가 삼성전자가 소위 강점을 갖고 있는 메모리나 이런 쪽은 전혀 수요가 강하지 않으니까 재고가 쌓여가는 거고, 엔비디아 쪽에 서 있는 것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거마저도 뭐 내년까지 수요가 엄청 좋다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이게 속도거든요. 성장률. 마진이 70에서 80%가 남는데 앞으로 만약에 마진이 50% 나오면 주식은 어떨까요? 60, 50, 40 되면 성장 속도가 떨어진다는 표현을 써요. 결국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제 남은 건 우리가 이쪽 기업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려면 모든 게 좀 구체화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가능성은 그만큼 높진 않고, 문제는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소비를 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비의 저변이 이렇게 확대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걸 감안한다면 빅테크에 대한 기대도, 반도체에 대한 가능성도 최근 들어 갑자기 의견이 꺾였지만 좀 조심스럽다. 단 전제로 삼는 거는 삼성전자는 그걸 반영해 왔기 때문에, 또 제가 삼성전자를 이렇게 좋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부터 또 뭐 삼성전자가 마치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과장된 어떤 의견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AI 고점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AI라는 게 지금 투자 열풍이 불고 있죠. 지금 이번에 투자를 해서 내가 살아남아야 승자 독식이 되는 싸움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AI 투자에 뛰어들었어요. 너도 나도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어요. 결국 엔비디아가 떼돈을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칩을 갖고 해야지만 소위 AI 시장에 들어올 수가 있죠. 엔비디아만 엄청난 마진, 7, 80%의 마진을 남기고 있거든요. 그럼 고민이 되겠죠. 나도 자체 따로 하고 싶어. 어떤 엔비디아 전선이 생기면서 이쪽 시장은 그런 식으로 성장률이 줄어들 것이고요. 문제는 엔비디아 칩을 너무나 비싸게 사서 투자했던 곳들이에요. 흔히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그걸 회계적으로 보면은 소위 자본 비용을 엄청 쓴 거예요. 근데 그만큼 돈을 썼는데 회수를 못하면 투자한 돈만큼의 비용이 발생하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엔비디아에 관련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곳에 들어가는 반도체 회사들은 주가가 좋았어요. 한국으로 치면 하이닉스예요. 그렇지 않은 반도체 회사는 어떻게 됐죠? 아주 헤매고 있어요. AI 노트북이라고 하고 AI TV라고 하는데 사람들 AI도 아닌데다가 이거 굳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냐? 우리나라 최근에 제일 일반 투자자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도대체 삼성전자 왜 그래?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주로 취급하는 항목들은 그러한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것들인데, 이게 재고만 쌓여갖고 있거든요. 파운드리 같은 것도 적자가 나고 있고, 빅테크라는 곳이 결국은 내가 투자한 만큼 돈을 벌어들이면 버블이 아닌데, 투자한 만큼 돈을 못 벌어들일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엔비디아 문제가 없죠. 투자한 만큼보다 돈을 더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심지어 반도체, 같은 동일한 반도체 내에서도 투자한 만큼 돈을 버는 거는 하이닉스 같은 HBM이고, 삼성전자는 그쪽은 아예 생산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 둘의 차이는 극명히 드러난 거 아닐까요?
우리가 AI 관련된 소위 제품들을 실제로 다 사러 가야 될 만한 상황, 그 상황이 왔냐는 거예요.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투자에 대한 오히려 비용을 고민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현실화된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여전히 기회가 있는 섹터가 있을까요? 경기 침체가 전제된다면 시장에서 굉장히 안전자산 선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고편처럼 올해 가장 두드러진 자산 중에 하나가 금이었어요. 미국의 재정 적자가 커진다면 달러화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계속 돈을 푸니까 이 달러가 갖고 가치가 흔들린다는 고민들, 이 종이화폐에 대한 불안감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그래서 가상화폐로 가야 된다 하지만 너무 좀 불안하고 금에 대한 굉장히 수요가 강해졌고 금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상대적으로 은은 못 쫓아갔죠. 그래서 은도 좀 쫓아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하나가 방법이 있고 좀 더 좁혀서 국내 투자자라면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 갈라서 있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들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이 둘이 갈라지고 세계가 다시 갈등으로 가면서 군사 충돌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산 같은 업체가 좋아졌던 거고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고 하지만 중국이 생산하던 거를 이제 막고 있어요. 예를 들어 최근에 보면 한국의 그 바이오 업체들, 삼바나 이런 업체들이 좋아지는 건 뭐냐면 중국에서 그거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도체도 그랬고 뭐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전부터는 정말 이제는 뭔가 미국과 중국의 어떤 뭐 제가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뭔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약간 긴장이 완화되는 상황 이렇게 돼야 그래도 기대 요인이 생기는데 아직은 뭐 그런 기대를 좀 그래도 해봐야 되는 그나마 긍정적인 찾는다면 그 생각이 들 수 있고 왜 이렇게 경기 침체 얘기를 하냐면 그때 되면 장기적으로 드디어 큰 투자의 기회가 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저한테 이제 언제 투자해야 됩니까? 불황의 끝에 사면 돼요. 많은 분들은 불황의 끝에 사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때는 주가가 더 빠지기도 하거든요. 제일 두려운 게 호황의 끝에 사는 게 제일 위험해요. 사람들이 호황이 또 지속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부자가 되려면 뭐 제가 부자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임금이라던가 뭐 이런 걸로 되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불쌍한 슬픈 얘기지만 결국 이렇게 모아져서 스톡으로 자산의 개념으로 갔을 때만 부자가 되는데 지금은 플로우를 열심히 모아야겠죠. 스탁으로 늘릴 수 있는 시기가 불황의 끝에 오겠죠. 그게 꼭 주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부동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럼 불황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저라면 일단 플로우를 늘려놓겠어요. 그리고 불황의 끝에 다가오는 불황의 끝은 뭐냐면 실제로 고용이 많이 악화되고 다들 괴로워하고 그때 내가 캐시가 있으면 내가 부자가 되는 거고. 근데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은 불황의 언저리에서 자산을 다 정리하죠. 근데 지금은 한번 반문합시다. 지금이 불황의 끝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여기선 기회를 노린다면 어쩌면 좀 더 악화되기를 기다린다는 거. 그것도 물론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에게 그런 게 오냐고 물어본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와요. 언제 오냐? 아까 오늘 계속 강조드렸지만 힘든 사람이 더 힘들어지고 힘든 기업이 더 망하고 힘든 나라가 더 힘들어지면 그때 옵니다. 근데 그런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시장은 지루하지만 특히 한국 증시는 박스권으로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이러한 좀 아쉬운 그런 기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